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에서 마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예일대 정신과 교수 나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종호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예일대 정신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수님이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하버드 보건대학원에 가셨다가 뉴욕대 정신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지금은 예일대 의과대학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이름만 들어도 뭐 그냥 아니, 명문대를 뭐 하버드까지 거쳐서 뭐 어디서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어요. 아니 진짜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야, 아니 이게 이 과정 다 거치려면 이게 몇 년 걸립니까 이게? 심리학과 4년이고요. 의과대학 4년, 4년, 8년, 보건 석사 1년, 1년. 레지던트 4년, 그다음에 펠로우 1년. 14년. 아 그러면 거의 나의 20, 30대의 대부분을 그렇죠. 그냥 공부로 보내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건 맞습니다. 네. 교수님이 뉴욕대 병원 레지던트 시절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셨다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정신과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근무하세요? 네, 미국에서는 자살 생각이나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병원에 가는 게 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응급실에 정신과 응급실이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응급실이 따로 있고 정신적 응급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참 또 몰랐어요. 네. 미국은 응급실에 정신과가 또 따로 있다라는 게. 이제 밤에 응급실에 올 정도면 굉장히 그렇죠, 위급한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살 생각이라는 게 결국 밀물 썰물처럼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정신과 약이라는 게 이렇게 먹자마자 바로 드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직접적인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충동을 느끼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10분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개입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자살의 위험성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근무를 하시면서 사실 이런 시도를 하셨다가 생존하신 분들도 많이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이렇게 그분들께서 이제 깨어나시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대부분 10중 8구의 경우에는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뉴욕에서 병원에 일할 때 거기에서 자신 얼굴에 총을 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비껴가서 여기 일부가 손상이 되신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제가 살아계셔서 기분이 어떠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이제 한쪽 얼굴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웃기도 쉽지 않으신데 살짝 웃으시면서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환자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응급실에서 정신과 쪽 문제, 특히 자살 생각으로 오신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병원에 와주신 결정 정말 잘하신 결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네, 사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자살이라는 단어를 완곡하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자살을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선택의 일부라는 거를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지의 하나라는 것을 명시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 선택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선택지에 놓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신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살로 이제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암으로 사망을 하시면 그분이 투병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병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정신질환을 앓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한테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들은 나름대로의 취병 생활을 한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살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유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분들이 실제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너희 가족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냐 이런 질문이라고 해요. 가뜩이나 죄책감을 느끼시는데 오히려 죄책감을 2번 드리는 언어가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네,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냥 자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곡한 언어로 표현을 한다는 게 어떤 자살 예방한다던가 자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의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기를 내달라. 이런 게 이제 갈수록 그런 문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 요즘 우울해. 야 네가 뭐가 우울해?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딨어? 야씨 내가 너는 춤추고 다닌다. 너 내 얘기 들어볼래? 막 이래버리면 사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네. 네. 그 제일 좋은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나 우울해라고 시작을 네. 했으면. 네. 우울할 친구가 우울하다고 했을 때 그냥 옆을 지켜주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살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떠나려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너는 나한테 짐이 되고 있지 않고 나는 어디서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의 특징이 너무 과거에 집착하거나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 못하고 너무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침대에서 나가서 밥을 먹고 정말 다 간단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먼 미래 아니면 과거에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식사 안 했으면 식사했느냐 아니면 요새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어떻느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 혹시 지금 그런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니? 하고 있다면 어떤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이는 사실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아유, 계기가 되는 것이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결국엔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혼자 두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은 정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자살로 그 세상을 떠났어요. 레지던트 동기였는데 마침 그 친구가 떠나기 전주에 같이 당직을 섰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잘 지내고 있냐? 좀 외롭고 이제 밤새고 그러니까 근데 바쁘진 않은데 좀 왠지 모르게 되게 혼자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뭔가 너무 제가 좀 그래도 내가 그때 좀 더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가끔 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힘든 친구가 있으면 같이 뭐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문화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께서 트라우마가 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교수님도 저 간접적으로 트라우마를 좀 느끼실 때가 좀 있습니까? 어떠세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삼촌한테 지속적으로 학대받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 삼촌한테 야구방망이로 맞다가 어느 날은 칼에 찔린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분이 12살 때 자기로 돌아가서 지금은 청년인데 그때 사건을 복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근데 그건 그러면 너무 힘든. 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친구가 야구방망이를 삼촌이 휘둘렸는데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맞잡고 자기가 그때 알았대요. 자기가 삼촌보다 힘이 세다는 걸. 삼촌은 취해 있었고 나도 이제 키가 많이 컸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삼촌이 넘어질까 봐 걱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삼촌을 제압하지 못했고 삼촌한테 그날 이제 칼에 찔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환자분께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뭐 어렸을 때 행복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맨날 안 좋은 일만 있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그 자기를 맨날 학대한 삼촌이 이렇게 무등을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환자 앞에서는 잘 안 우는데 정말 참기 힘들었고 근데 막 정말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용서한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 사건을 들으면서 이 나를 그렇게 매일같이 학대하는 삼촌을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좀 되게 마음이 되게 아팠던 본인을 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어른들을 용서한다라는 그 얘기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좀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자기 감정을 좀 챙기십니까?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감정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물어봐주고 0점에서 100점에서 내 기분이 오늘 어느 정도 됐지 이런 거를 좀 계속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기분이 뭐 100점이었으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기쁘고 기쁜지. 어떤 일을 할 때 체크하는구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걸 알아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처방을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처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글 쓰는 것을 하루에 뭐 일주일에 3번 정해놓고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아니 그 좀 다양한 환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셨나요? 어떤가요?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는 좀 너무 배반하는 노력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트라우마 아니면 불행으로 인해서 인생이 정말 180도 달라지는 거죠.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어떤 노숙자분이 계셨는데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셨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10년 전까지. 아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많이 몰락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게 정말 약간 신기루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룬 것이 물론 내 노력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운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청년들한테 채찍질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살면서. 아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채찍도 적당히 맞아야 이게 뭔가 스스로가 힘이 맞아요. 되지. 맞아요. 너무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엔 너무 아프면 막 살이 찢어지는데도 몰라요 아픈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 분들 정말 열심히 사세요. 정말죠. 그러니까 정말 예. 특히 한국 젊은이들 정말 너무 열심히 너무 사는데 열심히 살죠. 너무 자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맞아.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맞아요. 뭔가 잘못되면 스스로를 탓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 오면 되게 놀라는 게 다들 너무 막 옷도 잘 입으시고 다들 너무 이렇게 완벽한 느낌? 근데 정신 건강에는 좀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완벽해야 된다는 마음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조금은 더 스스로한테 관대하고 타인한테도 관대하고 우리가 항상 괜찮을 수는 없고 괜찮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서로 이해해 주는 것 괜찮지 않아도 괜찮고 다들 그러면은 더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ood morning, everyone. How are you? 대한민국의 아침을 깨우는 한마디로 실용 영어라는 장르를 개척한 데 이어 따뜻한 말 한마디 주고받는 선풀운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민병철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How are yo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와 선풀을 하고 있는 민병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 교수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그 교수님이 1세대 스타 영어 강사십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81년부터 그러니까 10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하는 MBC 민병철 생활영어 TV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신 거죠. 아침에 그 학원에서 영어 강좌 반이 많이 썰렁해졌다는 거예요. 이 생활영어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기존 영어 방송하고 좀 차이점이 문법 위주의 어떤 그런 좀 그 영어 교육 방송에서 회화 위주로 이게 넘어갔던 방송이 그 민병철 생활 영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I want to go home 이렇게 해야 되는데 I want to go home 이렇게 했더니 시청자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그게 영어가 맞느냐? 왜 I want to go로 해야지 왜 I want to go 하느냐? 또 I'm going to 하는데 그 I'm gonna 이렇게 해야 돼. I'm gonna. 예, I'm gonna go. 그리고 이제 햄버거 샵에 가서 here or to go라고 그러거든요. Here or to go? 여기서 드실 건지 포장하실 건지 here or to go. 이런 얘기들은 이건 틀린 영어 아니냐? 오, 네. 이거 엉터리 영어다. 이렇게 미국에서 직접 통하는 그 영어가 그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생활 그 영어가 인기를 끌면서 이게 그 당시에 뭐 교재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하게 그동안 쓴 책이 한 몇 권이나 되십니까? 한 50권 이상 됩니다. 야, 네, 책이 이제 많이 팔렸는데요. 한 100만 부쯤 팔렸습니다. 와,
매일 아침 이제 하와이유를 물어봐 주시던 우리 그 민 교수님께서 요즘에 이제 선풀 운동 전도사가 되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2007년 1월 달에 뉴스를 봤는데요. 유명 여가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왜? 악플 달려요. 그랬어요. 악플이 하도 많이 달리니까 견디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인터넷 세대니까 야 니네들 뭐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어요. 인터넷상에서 그때 고통받는 분들에게 댓글을 좀 달아서 잘못된 악플인 경우에 왜 잘못됐는지를 알려주고 직접 당하는 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좋은 글을 달자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5,700개가 달렸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악플이 나쁘구나. 그렇죠. 악플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맞아요. 좋은 글은 상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살 수도 있다. 애들이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울림을 받은 거죠. 저희가 그 전국 7,000개 학교에서 선풀을 달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지금 한 80만 명 학생들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의 지금 900만 개 이상의 좋은 글이 선풀이 좀 인터넷상에 띄워져 있고 하는 일은 먼저 선풀을 다는 교육을 하고 애들이 선풀을 달고 그다음에 그 길거리에 나갑니다.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슈퍼마켓 앞에 가서 이제 악플 달지 마세요라고 하고 그러는데요. 선풀운동이 뭐냐? 악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비판의 글은 놓아두시되 선풀 운동을 하시면서 악플 다는 사람들의 심리도 좀 공부를 좀 하셨다 그래요. 악플 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해야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인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악플 다는 사람 중에서 심한 사람은 감옥에 가고 좀 중간 정도 된 사람은 이제 법무부에 사는 그 연수원이 있습니다. 교육기관 가서 그렇군요.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악플러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게 당신 쓴 악플 한번 가져와서 읽어봐라 그러더니 반응이 어땠습니까? 읽어보면서 울어요. 에?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상대방에게 잘못된 점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요.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어떤 심한 경우에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프로보너라고 그래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100명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봉사를 해주니까 상담을 좀 해주시나요? 상담을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이제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될 때인지 누구에게 얘기할지를 잘 모르는데 그럴 때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해줍니다. 지금 교수님이 나온 김에 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도 있듯이 진짜 기운이 나게 에너지 넘치게 해주는 이야기는 따뜻한 한마디인 것 같아요. 선풀 운동을 하면 누가 돈을 안 주잖아요. 제가 선풀 달기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 말 한마디예요. 근데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이런 운동은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요. 나한테 준 일기장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애들이 썼어요. 선풀을 사랑하시는 민병철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요. 선풀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악플 안 쓰고 선풀만 사용하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느낀 게 이 선풀 운동이 어릴 적부터 아이들한테 만약 이걸 가르치면 쓰레기를 주워본 아이는 쓰레기를 안 버리실지 선풀을 써보면 악플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